오늘은 한국이 항공모함 도입을 결정하고 23년이나 흘러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12일 해군에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일이 생깁니다. 바로 국군 수뇌부가 해군의 오랜 수건이었던 경항공모함급 대형 수송함2 건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정부와 군이 공식적으로 사업 추진 결정을 내린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고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항모 도입을 놓고 도입해야 하느냐 도입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수십 년 동안 옥신각신하느라 연구는커녕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어떤 시기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눈치를 보느라 어떤 시기엔 북한의 연안 기습 도발에 대비하는 명목으로 정부와 군이 스스로 항모 도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무려 23년이나 됩니다. 항모 도입 결정에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요? 군에서 대양 해군에 대한 개념이 생긴 것이 1980년대였으며 그 이전인 박정희 정권 시절엔 북한의 지상 전력 위협에 대응하느라 해군력 건설에 힘을 쓸 여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1990년대 초 북한의 지상 위협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안 방위에 중점을 뒀던 전략에서 탈피해야 했으며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처하고 통일 이후 태평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항모 기동함대 체제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결정적으로 전환점이 된 게 1996년이었습니다. 대양 해군 개념을 국내에서 처음 공론한 것으로 알려진 안병태 전 해군 참모총장은 그해 4월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직 이착륙기 20대를 운영할 수 있는 경항모 도입 계약을 제가받았던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당시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이 있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 일본에 대해 반일 감정이 치솟았고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2만 톤급 항모와 구축함 6척을 건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국민 열망을 대변하듯 1996년 서울 에어쇼에서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2만 톤급 국산 경항모 모형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국방부와 합참이 이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듬해 경항모 연구개발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시 군의 반대 주장은 어이없게도 한국이 항모를 도입한다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당시 군에서 주장한 논리는 해군의 군비 증강으로 인해 나비 효과를 일으켜 국가 안보를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바보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현재 항모 건설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을 감안하면 바보 같지만 당시엔 그렇게 해서 항모 도입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당시는 육군 위주로 구성된 국방부와 합참지휘부는 대양 해군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한반도 자체가 불침 항모이기 때문에 해군에 항모가 필요 없다며 북한의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바보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때부터 해군 지휘부는 북한의 위협 대신 대양 해군 건설을 주된 노선으로 삼고 여론 조성에 나섰으며 여기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해져 독도함과 마라도함 등 대형 수송함 건조 사업과 충무공 이순신급 6척,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등이 건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이 해군의 시련을 주었는데 1200톤급 초계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침몰하면서 덩치만 크고 비싼 군함을 만들면서 허세를 부리다 앞마당이 뚫렸다 혹은 연안도 못 지키면서 무슨 대양 해군이냐 등 언론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자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우리 군이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쳐 국방을 다뤄온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군을 질책하는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해군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대양 해군이란 말을 꺼내지도 못할 만큼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1월 여론은 다시 한번 급반전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해군의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된 21명의 3호 주얼리오 선원들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구출해낸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이에 2012년부터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대양 해군이란 용어가 다시 등장하고 해군의 노력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2012년 중국이 첫 항모인 랴오닝함을 취역시키고 일본 내부에서도 이즈모급 대형 항모를 경항모로 개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국산 항모 도입 논의에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러고도 7년이 더 흐른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급 대형 수송함2 개발 사업비 271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고 항모가 취역하려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항모 도입 계획은 무려 23년 동안 소모적인 논쟁과 우여곡절 끝에 비로소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대파들은 좁은 바다에서 한국의 핵은 규모를 봤을 때 항모가 필요가 있는가 하는 논리에 그나마 국민들이 꿋꿋하게 항모 도입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항모의 효용 가치는 6.25 당시에도 북에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으며 혹자는 항모의 역할을 감안하면 항모 도입에 단순히 대양 해군의 논리만 내세워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6.25 전쟁 초기 남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행장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미 공군은 일본에서 전투기를 출격시켰으며 대한해협을 넘어오면서 전투기들이 작전 시간이 15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미군은 제대로 작전하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항모를 동원하자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일본에서 공군 전투기들이 표적에 도착하는데 평균 1시간이 넘게 걸렸던 반면 함재기는 10분이면 지상군 지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는 낙동강 혈투에서 북한군을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 해병 1사단의 역사적인 철수작전인 장진호 전투와 피난민 9만 명, 병력 10만 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흥남 철수도 수많은 함재기들이 도왔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시와는 물론 상황이 다르지만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이 공군 비행장을 1차 타격 목표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대의 급격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지의 의존성이라는 공군력의 한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70년 전의 교훈을 되짚어본다면 움직이는 바다 위 비행장인 항모를 한국이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해군에서 구상하는 대형 수송함2의 규모는 배수량 4만 톤 안팎에 길이는 250m 이상, 폭은 40m 이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대형 수송함 계획에 따라 건조한 독도함과 마라도함보다 수송 능력을 대폭 키워 해병대 3,000명을 싣고 상륙 장갑차 20대를 탑재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일본의 헬기 호위함 휴가급과 이즈모급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일본이 운영하는 휴가급은 길이가 197m, 폭 33m, 만재 배수량이 18,000톤으로 독도함과 비슷한 규모이며 헬기 10대를 탑재합니다. 아베 정부가 F-35B를 탑재할 수 있게 개조한다는 이즈모급은 길이가 248m, 폭 38m, 만재 배수량이 27,000톤이며 최대 2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즈모급을 개조해 F-35B 스텔스 전투기를 12대 탑재할 계획이며 한국군이 건조하려는 대형 수송함2는 배수량이 4만 톤급 이상이며 이 정도 크기면 F-35B 16대는 탑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군이 건조하려는 대형 수송함2는 일본의 경항모보다 미국의 강습 상륙함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을 거치면서 강습 상륙함을 개발했습니다. 상륙 작전 때 일반적인 상륙함이나 수송함을 사용하면 피해가 크지만 헬기를 이용해 병력을 고속 수송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공중 화력을 지원하면 병력 손실이 줄어든다는 개념 하에 설계된 강습 상륙함으로 헬기와 수직 이착륙기를 싣고 작전하는데 그러다 보니 항공모함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군이 실전 배치한 강습 상륙함은 9척으로 이 중 8척이 와스프급이며 와스프급은 길이가 257m, 폭 32m, 만재 배수량이 42,000톤으로 해병대 1,900명, 탑재 항공기는 33에서 42대까지, 전차는 5대, 장갑차 25대, 견인포 8대, 트럭 68대를 갑판 아래 실을 수 있으며 지상으로 수송하는 엘캡도 3대를 탑재합니다. 해리어 전투기를 6대를 탑재하며 코브라 공격 헬기 4대,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12대,
스탈리온 수송 헬기 3대를 통상 적재하며 적진에서 강습 작전을 진행할 때는 C 스탈리온 헬기를 42대, 해상 통제 및 차단 작전 때는 해리어 전투기 20대를 싣습니다. 미군은 와스프급을 개조해서 해리어 전투기 대신에 F-35B 스텔스기 전투기를 20대를 탑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F-35B는 한계가 많은 기종입니다. 우리가 건조하는 대형 수송함투 사업의 4만 톤급과 7만 톤급 두 종류로 설계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와스프급도 F-35B를 제대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F-35B는 이전 해리어 전투기와는 다른 크기와 강력한 엔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운영할 항공모함도 크기가 커져야 하며 그만큼 모든 것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F-35B는 작전 반경도 F-16과 비교해 짧은 상황이고 무엇보다 자체 내장 기관포를 갖추지 못해 공중전 임무 시 기관포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스텔스 성능 감수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중이 무겁기 때문에 가속력이 A형에 비해 더 떨어져 접근 전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거기에 더해 B는 내부 웨폰베이의 1000파운드 무장이 한계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군은 F-35B가 내장할 수 있는 1000파운드 폭탄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2000파운드나 500파운드 범용 포탄만 운영합니다. 즉 작전 능력 자체가 한계가 많은 기종입니다. 공중전 능력에 한계가 많고 근접전 성능도 떨어지며 내부 무장 운용 공통성도 없고 대한 무장을 할 경우 그 자체로 스텔스 성능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며 항속거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F-35B는 마하 1.2 이상으로 비행할 경우 스텔스 코팅이 벗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으로 후연기를 기동해 마하 1.2 이상으로 비행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상황입니다. F-35B는 F-35A와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며 가격도 A형은 9천만 달러 정도이고 B형은 1억 3천만 달러입니다. A형보다 50%가량 비싼 기종이며 A형에 비해 독자적인 부품들이 많기에 독자적인 군수 지원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20대 정도 한 개의 대대부는 있어야 하며 제대로 군수 지원을 위해서는 40대가량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구입하는 F-35B형이 42기를 구매하는데 한국이 20기를 구매하고 일본과 군수 지원을 같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독자적 군수 지원을 위해서는 40기인 2개의 대대분이 필요하지만 가격은 엄청나게 뛰어버립니다. 현대중공업에서 해군의 의뢰로 차기 수송함 2의 설계를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7만 톤이고 하나는 4만 톤짜리로 말입니다. 4만 톤은 미국의 강습 상륙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길이가 240m가 약간 안되고 7만 톤은 길이가 298m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습 상륙함이냐 정규 항모로 가느냐인데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규 항모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건조 단가가 7만 톤 정도가 5조 원 정도 들고 4만 톤은 3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군에서 F-35B 6대를 도입할 것으로 떡밥을 흘리고 있습니다. 물론 6대가 끝이 아니라 최소 20대까지 보유할 것이며 4만 톤 이상이면 최소 8에서 10대 정도는 작전이 가능하니 차후 차기 항모를 2대 정도는 건조할 수 있는 함재기 숫자이며 해군의 군함 건조는 3척 최저가 기본이니 최소 3척 건조에 함재기도 30대 이상 늘려 독자적인 군수 지원이 가능할 정도로 수량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미 일본이 42대의 F-35B 도입을 천명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같은 F-35B를 운영한다고 해도 군수 지원을 협력할 일은 없기 때문에 사실 6대를 도입한다는 것은 미리 여론을 떠보기 위함이며 주변국의 반응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국은 26년 동안 돌아서 이제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충분히 한국의 국력과 또한 한국의 에너지 수송로 99% 이상이 해상에서 이루어지며 물류 또한 바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무역을 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또한 이제는 미국이 국제경찰 노릇을 때려치우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일만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만 챙기려 들 것입니다. 70년 동안 북한만을 상대하며 연안 해군으로 머물러 있기엔
주변 중국과 일본의 해양 세력의 확장은 실로 엄청난 수준이며 한국 해군도 이제 주변국들과 최소한의 전력을 위한 항공모함의 보유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항공모함의 설계와 건조를 못한다면 다시는 대양 해군으로 들어갈 길이 없을 것이며 일단은 함재기를 당장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4만 톤 정도라도 건조해서 헬기나 무인기, 해병대와 상륙군을 운영해야 하며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그러한 한국 해군을 우습게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중국이 작금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앞바다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를 봉쇄한다면 한국은 해양로가 막혀 고사할 수밖에 없으며 제대로 대응할 배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도 세계 2위의 해군력을 앞세워 독도와 남해를 봉쇄한다면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항모의 건조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며 앞으로 항모 보유와 함재기까지 보유하여 제대로 항모를 운영하게 되면 그 지원 세력까지 엄청난 전력을 우리 수송로 보호에 투사할 수 있으며 중국과 일본을 최소한 견제 정도는 할 수 있는 전력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도 항모의 보유는 절대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주민등록증 있는 공식적인 조선족 수는 2010년 기준 총 183만 명입니다. 그중 73만 6,991명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 조선족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당연히 과거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었거나 그 후손들이니 그렇게 부르는 걸 텐데 어쩌다가 그들은 굳이 구태여 한반도보다 더 춥고 더 위에 있는 저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모여 살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들의 정체는 한국 사람일까 중국 사람일까? 과거 조선에서 고종과 흥선대원군 살아계시던 1800년대 후반 수많은 조선인들이 만주 연해주로 이사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은 나라꼴이 개판이었으니 말이죠. 백성들 오지게 굶어 죽어가도록 나라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던 왕실. 하루 건너 하루 농민들의 난은 계속되었고 거기에 왕실은 군대 이끌고 막으라고만 오더내리고 앉아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기사대 6년 경호대 6년까지 정말 나라 개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라를 이제 일본이라는 애들이 덥석 밟고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그 일본이라는 애들은 굶어 죽어가던 조선 사람들을 일본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실제로 당시 먹고 사는 환경이 조선보다 나아진 사람들도 꽤 있었지만 통수 맞고 끌려가거나 죽어가는 사람들도 속출했었죠. 이러한 상황이었으니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여러모로 가족들과 함께 한반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갔던 겁니다. 수많은 조선 사람들은 당시 청나라 이후 중국 땅이 될 예정이었던 만주, 그리고 러시아, 이후 소련 땅이었던 연해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1932년 일본이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만듭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몸뚱아리 키우려고 난리치는 일본이 만주국 만들고 입 다물고 있을 리 없을 것이란 거 진작부터 눈치깠던 스탈린. 소련 군병력을 제외한 만주국 주변에 있던 수많은 소수민족과 인구들을 최대한 저 멀리로 빼버리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언제 저 만주국이 소련 영토 살던 사람들 지들 병사로 만들거나 스파이로 만들지 모를 일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1937년 8월 스탈린은 연해주 지역에 있던 17만 명의 조선인들을 싹 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사시키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말로만 듣던 소련의 조선인, 고려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편 소련 땅 연해주가 아닌 만주로 건너갔던 조선인들은 뭐하고 지냈을까? 조선 살기 힘들어서 만주 갔더만 이제 일본이 기어 올라오게 됐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뿐 아니라 만주로 이사온 조선인들에게까지 니들은 이제 일본인이라며 창씨개명부터 징병까지 강요하기 시작하는데 그들 중 일본인으로 흡수된 민간인들도 있었지만 일본이 아니라 차라리 중국으로 국적 바꾸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군이 조선 한반도를 밟고 올라오면서 수많은 민간인들도 잡아 죽이는 짓거리를 해댔으니 당시 같은 처지였던 중국 대륙, 그 같은 처지였던 중국으로 기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게다가 중국 대륙 처먹고 싶어 환장했던 당시 마오쩌둥 1937년 국민당 장제스와 일본을 1+1으로 박살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조선족들을 포함한 소수민족들도 같은 인민이며 같은 팀이라면서 소외감 덜 느끼게 했어 자기한테 충성하게 만들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후 장제스의 국민당은 대만 섬으로 튀게 되었고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별의별 구식이야 붙이기 마련이긴 한데 마오쩌둥은 자치주 중 처음으로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세워줍니다. 당시 우리 쩌둥 형아가 우리에게 자치주를 가장 먼저 줬다는 것은 당시 조선인들, 현재 조선족들에게 넘나 큰 의미였습니다.
조선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중국으로 건너왔어. 대부분 노예 취급받거나 빈민으로 살아가던 조선인들. 한족도 아니었는데 중국 국민으로 인정받으면서 중국이 당시 갈아엎은 토지개혁에 따라 생전 보도 듣도 못했던 자기 땅들을 분배받게 되었으니 말이죠. 평생 자기 땅 자기 집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땅 자기 집 얻게 되면 어떤 기분일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 쩌둥짱 중국 공산당에 호감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 마오쩌둥이 생각할 땐 조선족들이 일본 조지고 장제스 조질 때 상당한 도움이 되었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공산당 정부 수립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판단. 물론 한족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다른 소수민족 개박살 내던 것과는 달리 조선족들에게는 여러 권리들을 보장해줍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조선족들이 국가유공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도 잠시 조선족들은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섬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리 중국 내에서 특권을 준다 한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원래 고향이 한반도였던 조선족들이 살아있을 시기였으니 당연히 한반도,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변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진영, 소련 진영으로 구분된 냉전의 시작, 쉽게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해가 거듭될수록 나이도 많았던 1세대 조선족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세대, 3세대 조선족들까지 이어지면서 조선문화 한글 교육을 받긴 했었지만 점차 자신들이 조선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냥 중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향은 청주고 성은 효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효기심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동시에 고향은 청주인 효시성을 가진 효기심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족들은 자신들이 중국 사람이지만 조선족이라는 중국 안에 있는 56개나 되는 민족 중 하나일 뿐이며 고향은 예를 들어 연변이라고 표현하게 되었다는 거죠. 애초에 조선시대 이후에 태어난 조선족들은 대부분 당연히 태어나기를 중국에서 태어났을 테니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가 1도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한반도로 돌아와야 할 가장 큰 이유였던 고향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차 조선족들은 스스로 중국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한중국 교정상화, 즉 쌩까고 있던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이미 미국의 경우 1979년 진작부터 중국과 수교를 맺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반공 팔아먹지 않으면 정권 유지할 수 없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으니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라고 부르다 중공과 수교할 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989년 12월 몰타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소련은 미국에게 털리고 나라 망한 것을 인정합니다. 몰타 정상회담은 소련과 미국 모두 함께 핵을 없애가면서 대신 경제 박살난 소련에게 미국이 돈 주기로 약속되었던 회담이었습니다. 게다가 노태우 정부부터 대통령 직선제 정부였으니 이제 범국민적 반공 드립도 한물 갔었습니다. 1990년 9월 소련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1992년 8월 24일 중국과의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그동안 눈기다 처막던 중국에 있던 조선족들이 이제 한국의 관광버스도 타러 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누군가에게는 자신들의 고향이요, 누군가에게는 자신들의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향이었던 대한민국. 그렇게 수교맺고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많이들 들어오게 되는데 상당히 애매한 분위기가 생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조선족들은 자신들이 중국이라는 국가의 국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국적을 넘어서 이제 음식, 문화, 말까지 똑같은 대한민국을 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갑작스러운 혼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어떤 조선족들은 뭔 개소리냐, 아무리 그래도 우린 마오쩌둥 짱을 믿으며 국가를 믿어야 한다면서 우린 무조건 중국인이라고 얘기하는 조선족들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우리의 조국, 우리의 진짜 고향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즉 단순하게 조선족 전부 다 대부분 특정 생각만 했던 게 아니라 조선족들끼리도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상당히 거지 같은 일도 벌어지는데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역사 왜곡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동북공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정치학적으로만 보면 효기심의 티베트 위구르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수민족들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훗날 언젠가 독립하겠다고 난리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만약 옛 고구려 영토였던 지역에 살던 소수민족들이 우린 고구려의 후손들이구나, 즉 우린 중국공산당저 한족들에게 충성할 그런 급의 민족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독립하겠다고 난리칠까봐 미리 겁나서 선빵치는 거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중국 정부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삼관교육을 시행합니다.
3번의 중국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과거를 바로잡는다. 뭐를 어떻게 바로잡는지는 오로지 중국 정부가 정한 대로만 바로잡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조선족들이 일자리와 정착을 위해서 1990년대 중후반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들 아시다시피 꽤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거지 같은 대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선족들에게 같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싹이 트자마자 그냥 통째로 삽질돼서 나가게 된 거죠. 실제 주변에 조선족 친구가 있는 분들도 대화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꽤 많은 조선족들이 현재 자신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거나 대한민국이 고향이라고 생각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한민국에서 돈만 벌고 고향인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들을 정말 꽤 많은 조선족들이 하고 있죠. 현재 중국은 어떻게든 온갖 소수민족들이 중국 공산당 하나로 똘똘 뭉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독립하거나 뿔뿔이 찢어지는 것을 바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조선족은 대한민국 덕분에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며 웃으며 악수하고 사이좋게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할 것이란 너무나 환상적이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것. 세상을 단순한 민족주의로만 보면 뒤통수 맞은 느낌을 받아 스스로 셀프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상처받기 싫어서 어떻게든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자신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몽과 중국의 국내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왜 살펴봤는가?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나 있을까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보기 위해 살펴봤던 거죠. 그렇다면 과거 어마무시한 강대국이었던 소련, 그 소련을 뒤이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러시아, 미국의 사드 체계를 개무시할 거의 유일무이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러시아, 중국과 함께 짜증나게도 남의 동해를 지들 멋대로 비행기 타고 다니는 러시아는 요즘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실까?